자, 우리 소비자 행동 한번 볼게요. 챕터 4장입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챕터 4장 소비자의 행동 이렇게 보여요. 자, 이제 소비자는 말 그대로 물건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랑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디맨드 곡선이라고 하는데,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거를 도출하는 게 요게 이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 소비를 통해서 이제 만족을 극대화하거든. 그래서 그냥 도출하는 게 아니라 또 돈이 제한돼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담겨 있는 게 어떤 주어진 예산 제약이라고 할 겁니다.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통해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거야. 여기 행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가 변할 때 여기 수요 곡선이라고 하면 이제 관심사가 가격과 수량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 도출하기 위해서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시 당연히 싼 거를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 우리가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한 모형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걸 볼 건데 하나하나 뭐 살짝 책에 있는 거 보고 정리합시죠.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한국전자회사인 삼성은 스마트폰을 만든대요. 연말 연휴 기간에 맞춰 삼성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삼성이 갤럭시 폰의 다음 버전 갤럭시 뭐죠? S24인가? 그거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인가? 아닌가? 울트라? 아무튼 이거요. 울트라. 저 있어요. 저 샀어요. 일부러 떨어뜨렸어. 자랑하는 거네.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웬만하면 그 전에 폰 쓸 땐 계단에 떨어져도 안 깨졌거든. 그리고 또 계단에 떨어질 때는 반사신경이 빠른 거 아닌데 발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서 안 떨어졌는데 이번엔 별로 집에서 그냥 한 요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뒤에 유리가 쫙 나왔더라고. 그래서 껍데기를 씌우고 다니면서 아이고 불편해 괜히 이렇게 엄살 부리다가 올 2월인가 1월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핑계 대고 하나 샀죠. 그래서 막 찍고 다니고 있어요. 사진을 오늘도 보니까 벚꽃도 많이 피고 막 해가지고 한번 그냥 막 찍어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요거 할 때 늘 새로운 기능을 뭐를 추가할까 이게 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외면한다고요. 거기 보니까 소비자 선호에 의존하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기냐. 그래서 막 이렇게 애플 폰하고 같이 막 비교하기도 하고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할지 원하는 카메라의 종류가 어떨지 화면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지 승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 기능을 다 이렇게 위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 기능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소비자가 더 원하는 절박하게 니즈를 잘 보고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보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 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의 내용을 다룬대요. 소비자는 구입 가능한 무한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이거요 역시 많은 거를 담으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삼성도 많은 기능을 추가하면 좋은데 역시 돈도 많이 들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요 예산이 주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게 거기 나와 있듯이 이게 바로 기초적인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결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소비자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 거예요. 소비자야, 너 어떤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이게 소비자의 프리퍼런스다라고 해서 이걸 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단락에 나와 있죠. 그들이 좋아하는 거와 좋아하지 않는 거 그냥 그렇게 러프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를 뭐보다 좋아한다. 그래서 만약에
x를 y보다 더 좋아하면 이렇게 꼬불랑으로 표시하고요. y를 좋아하면 이렇게 표시하고 둘 다 똑같으면 꼬불랑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는 x, y가 같아 이렇게요. 근데 이게 선호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분석할 때 이걸로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명이 없어가지고 수업을 5명이 들어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보다 좀 낫고 또 C는 A보다 낫고 이렇게 되면 일렬로 쭉 순서대로 해서 학점을 부여할 때 가장 제가 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됐으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A, B, C, D 뾰족한 학점을 줄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예를 드는 거야 좀 낫고 이 친구보단 뒤에 친구가 낫고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선택지에서 선호를 일일이 다 표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숫자를 부여합니다. 숫자를 부여하는 게 효용이라는 함수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수치로 부여한 다음에 가장 높은 숫자를 얻은 점수를 얻은 우리도 시험 보는 거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얻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지 합산을 하건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가 가장 열심히 수업 듣고 이 강의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 학점을 그렇게 할당해 주게 됩니다. 결국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의 단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효용이라는 게 후생에 대한 척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효용이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선호에다가 효용이라는 값을 부여한 거니까 이거 두 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같은 말이야. 그리고 효용 함수가 이제 3차원으로 표현돼서 좀 복잡해서 우리가 인디퍼런스 커브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 사람이 선호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면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합리적 선택을 해서 결국 이거는 쭉 이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지.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호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니 여기서 X랑 Y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X가 뭐 사과고 Y가 바나나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아. 근데 고르세요 했더니 바나나 고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병원에 가봐야지. 그렇잖아. 아니 사과가 좋으면 뇌에서 야 너는 사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손이 사과한테 이렇게 가서 골라야 되는데 바나나로 가면 이게 뇌랑 이 완전히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 아픈 지금 될 수 있으니까 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과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선호가 드러나는 거야 행동으로. 이해 가시겠죠? 야 미시경장 나는 굉장히 재밌고 선호하는 과목이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공부 안 해. 그거는 말만 그렇다는 것이고 아무 얘기 아닌 정치인 뭐 아무튼 말만 이렇게 막 하는데 행동을 안 해. 그냥 선거철에만 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선거일이 돼서 횡단보도 가면 또 뭐 악수합시다 하고 막 저는 싫은데 이 슈퍼 가가지고 캔 하나 사가지고 되돌아오면 아까 봤잖아 바로 악수합시다 해가지고 억지로 하고 명함 받았는데 또 처음 보는 거야. 금방 까먹는 거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바로 좀 전에 보신 분이네 잘 부탁합니다 하거나 좀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처음 본 사람처럼 와가지고 하면 저 아까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기억 못하는 거지. 이게 막 주는 거지 뭐 관심이 없는 그거지 뭐. 선거 끝나면 또 싹 다 까먹고 뭐 뭔 공약이야 다 까먹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 이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효용함수 이용을 해서 선호를 요약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개념 제약화의 최적화. 요거요. 극대화라는 것을 제가 최적화라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말입니다. 최적화. 좋은 거는 극대화, 나쁜 거는 극소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행복이 극대화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가장 현명한이 바로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효용 극대화 선택을 최적화, 합리적인 선택. 이렇게 합리적. 네,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현명한 방식으로 맞교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주고 좋아하는 거를 취하고 그게 이제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맞교환의 관계는 소비자의 선호,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돈, 재화의 가격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약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지? 구입하려는 상품의 가격은 얼마이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선호 이런 것들이 바로 막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볼 건데 거기 나와 있죠.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덜 사는가? 이거 수요 곡선이 우하한다. 이거를 궁극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제약화에서 소비자의 최적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과 사고방식은 이 책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거기까지 다 걸쳐 있고요. 여러분들이 장차 수강할 어떤 경제학 과목이든 약간씩 다 이 주어진 예산 제약과 최적화 이 두 개의 목적식과 제약식 이걸로 얘기를 다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된 방식과 달라진 설정으로 반복을 하게 될 것이고 한번 그걸 익히게 되면 원리가 복잡한 건 아닌데 그걸 익히면 경제학의 분석 툴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영원히 사용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거기 하나씩 보시면 소비자의 선호와 요거 말씀드렸는데 효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자, 소비자의 선호는 소비자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가 그걸 얘기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선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가정이 있어요. 공리라고 얘기하는데 자명한 원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증명이 필요 없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2페이지 가볼까요? 첫 번째요. 완비성이 있어요. 완비성. 약간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대로 번역을 한자식으로 했는데 그냥 보시고 이게 순위 결정 가능성 이렇게 좀 풀어주면 좋긴 할 텐데요. 순위를 결정할 수 있네요. 이렇게 가능성. 이래야지 뭔가 얘기를 하지. 당신은 사과가 좋습니까? 바나나가 좋습니까? 전 사과가 좋아요. 바나나가 좋아요. 저는 둘 다 또 효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당신은 사과가 좋습니까? 뭐라고 할까? 사빠가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사빠가 뭐지? 모르잖아. 그냥 제가 만들었거든. 사과, 바나나 막 섞어서.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이게 뭐지 하면 비교를 못 하잖아. 그럼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야. 뭔가 뭐보다 좋다, 동등하다, 싫다 이래야지 그다음 얘기를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소비 묶음이 있어. 지금 재화가 하나만 있는 걸로 했는데 상품 바구니에 골고루 있습니다. 요런 바구니가 좋은지 요런 바구니가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선거철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하면은 그 정당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정책들을 막 제시할 거야. 이제 그 패키지를 보고 나는 요게 여기보다 좋다, 요게 더 낫다. 그렇게 선호를 반영해서 표를 찍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거기 뭐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하지만 이 가정이 소비자가 어떤 재화 묶음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선호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뭐가 뭐보다 더 나은지 그건 이제 그 다음까지 가긴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대부분의 재화는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좋다. 이걸 뭐 단조성이라고 하는데 여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단조성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야. 다다익선.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좋다는 거지. 사과의 개수가 2개 있는 것보다 3개 있는 게 더 좋고 뭐 많이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화가 많으면 좋다 생각하고 충돌 시 안전한 차를 좋아하면 차가 더 안전할수록 더 좋아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애매할 수 있어.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이게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각주에 또 뭐 아닌 걸 수도 있고 포만점 이런 게 있어서 젤리빈 아세요? 그걸 먹을 때 처음에 하나는 좋지만 너무 많이 했네. 1437번째 젤리를 막 먹으라고 하는 거야. 너 젤리 좋아한다며? 이게 고통이지 고통. 그러니까 이게 고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면은 너무 많이 마시면 고통이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짝 그렇게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내가 너무 많어. 젤리를 거기 1,400개까지 먹었는데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럼 이거를 남겨뒀다가 아껴뒀다가 다음에 먹을 수 있잖아.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단조성 가정이 또 그렇게 현실에 너무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이행성이라고 합니다. 이행성. 이행성은 거기 한번 보시면 그러네. 사과와 거기 보니까 오렌지를 비교해 봤더니 저는 사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죠. 오렌지랑 바나나를 비교해 봤더니 저는 오렌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어요. 사과와 바나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사과를 비교해 봤더니 당근 저는 바나나가 좋죠. 이러면 그만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동의하세요? 이거에 나는 끄덕끄덕 되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사과가 오렌지가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 사과가 오렌지보다 좋고 오렌지가 바나나보다 좋으면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째줄에 이게 선호에 대해서 뭔가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죠.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특정 재화를 더 많이 갖게 될수록 소비자가 그 재화를 얻기 위해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다양한 다른 재화의 양은 줄어든다. 그래서 4번이라 할까요? 이거는 그냥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시면 골고루 다양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뭐 볼록성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볼록성 뒤에서 다시 할게요. 볼록성. 그러니까 만약에 바구니에 담겨있는 A 패키지가 뭐냐면 사과와 바나나가 이렇게 5개씩 담겨있는 거랑 이건 사과의 개수, 바나나 개수야. B에는 사과가 9개 있고 바나나가 하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과일 바구니에 담겨있는 과일의 개수는 똑같아요. 가격도 똑같다고 할게. 그랬을 때 개수는 10개 똑같으니까 저는 상관없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골고루 있는 걸 더 선호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살짝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걸 막 설명하려고 막 설탕 뿌린 도넛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그냥 뭐 요것대로 그냥 쉽게 이해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선호를 효용함수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사과가 X가 Y보다 더 좋다라는 선호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 이제 값을 부여하는 거야. 유틸리티라고 해서요. 사과를 먹었을 때 효용이 만족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를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가 Y를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보다 이때는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더 잘했고 B가 C보다 잘했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선호한다.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새로운 효용이라는 유틸리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103페이지 가보시면 효용에 대한 이러한 가정이 주어지게 되면 소비 가능한 재화들 묶음 사이에 소비자의 선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가장 잘 쓰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상대평가라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성적을 나열하는 거죠.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쭉. 그러니까 그 순서를 나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록이 수십억 개의 재화 묶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선호를 나열하는 게.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선호를 좀 더 간결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야.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거를 다르게 쉽게 하려고 효용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자, 밑에 효용 볼까요? 유틸리티는 말 그대로 만족의 크기, 행복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행복이나 후생을 고상하게 표현한 말이 효용이다. 그러니까 약간 다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그쪽 전문 과목 이런 쪽에서는 그들만의 사용하는 용어가 있잖아. 그게 별거 아닌데 일상 용어로 쓰지 않고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써. 효용이 어떻게 극대화된다. 그냥 만족의 극대화 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의사도 그렇고 법학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 용어에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의 길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효용 함수.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 XY라는 상품 묶음이 2개 있으면 이렇게 함수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함수는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무슨 뭐 밀가루, 설탕, 달걀, 생일 케이크 등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바구니에 담길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아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물건뿐만 아니라 경치, 숙면, 친구와 시간 보내는 자선을 베푸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다 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적을 요 효용함수 살짝 보면 성적을 매기려고 합니다. 성적을 매기는데 성적에 대한 요거는 뭐가 있냐면 중간고사 시험과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과 기말고사 시험의 성적이 성적 낼 때 물론 여기 뭐 출석과 기타 등등등 쪽지 시험부터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 두 개만 이따 할게요. 그리고 출석은 거의 대부분 다 또 참석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기말 요걸 가지고 성적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효용 함수다 그러면 재화가 두 개 있으면 바구니에다가 x제랑 y제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효용 함수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성적을 매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 뭐 교수님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을 이렇게 합해서 매길 수 있겠지.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이렇게. 아니면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약간 대략 한 40%, 기말고사가 50%, 나머지 뭐 출석 이렇게 하는 건데 워낙 많이 출석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 버퍼로 남겨놓긴 했는데 중간보다 기말에 좀 성적을 많이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죠. 근데 교수님에 따라서는 성적을 매길 때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이렇게 곱하기로 해서 매길 수도 있겠지. 예, 첫날 실러버스 OT 할 때 얘기하겠지. 우리는 100점 만점이다 할 수 있고 1000점 만점이다 할 수 있고 성적을 매길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뭐 가중치를 어떻게 하거나 위에 있는 것처럼 더하기로 할 수 있고 곱하기로 하면 중간고사 잘 보면 성적이 높아져서 좋은 학점을 받고 기말을 잘 보면 성적이 올라가게 되겠죠. 아니면 어떤 교수님은 이런 교수님도 있어요. 요즘은 계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저 다닐 때는 이렇게 둘 중에 잘 본 거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뭐 토익 성적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중간고사 100점 맞으면 기말 빵점 맞아도 돼. 자, 둘 중에 잘 본 거 하나 내세요. 그렇잖아. 토익 시험 같은 것도 여러 번 봐가지고 제일 잘 본 거 뭐 이렇게 성적 내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그리고 진짜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해서 중간 되게 잘 보고 막 수업 태도가 좋고 그러니까 그 화끈하신 교수님은 자네는 기말 안 봐도 돼. 그냥 A 뿌리야. 그때는 요즘 같이 뭐 상대평가 이런 거 없었거든. 주는 대로 막 이렇게 주는 거라서 학교마다 다른데 교수님들의 또 수준이 되게 높을 때도 있었어. 그래서 어떤 학교 옛날에 수업할 때 가보면 옛날 홍대였나 거기에 계신 어떤 거시경제 하시는 분은요 A+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40명 거기는 좀 사이즈가 좀 작은데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그 A+를 받으면 그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져. 그래서 요즘 뭐 인스타를 잘한다고 인싸가 아니라 저한테도 교수님 저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 교수님의 수업을 A+를 받았대. 그러니까 그럼 딴 친구들은 뭐야? A+를 안 준대. 한 3, 4년 동안 A+를 안 주고 그냥 다 그냥 A 어쩌다 한 명 주고 그다음 다 그냥 B로 이렇게 떼어주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A+를 줬다 그러면 엄청 이렇게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압도적으로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나 보지. 아무튼 뭐 그런. 아무튼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성적 중에서 반대야. 미니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중에서 못 본 게 나의 최종 성적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어떤 친구가 만약에 중간고사 10점 맞았어. 교수님 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90점 맞았어. 아 잘했네요. 당신의 성적은 10점. 저 교수님 저 90점 기말 90이라니까요.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룰이 있잖아. 축구도 할 때 룰이 있고 야구도 룰이 있고 축구도 하면 이렇게 뭐 룰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골대가 이렇게 있고 공격수 몇 명 있고 갑자기 그 다음 월드컵 할 때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축구장에서 합시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공은 럭비공입니다. 이러면 손흥민 선수 다 필요 없어. 그 전에 했던 거 다 무용지물이야. 새로운 환경에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룰을 정하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가끔 보면 뭐 수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나라 시험을 영국 애들이 풀었더니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그냥 그렇게 룰을 정한 거야. 아마 우리가 입시 제도를 영국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잘 할 걸 우리나라 친구들은. 아무튼 그래서 룰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있으면 골을 여기 있으면 흥민존이라고 그런다며 여기서 공을 차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수천 번 연습하는 거지. 근데 룰이 이렇게 바뀌었어. 아니면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헷갈려. 막 관객들도 막 여기서 막 앉아 있고 그럼 이게 막 헷갈린다고. 그래서 연습한 거 다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룰을 이렇게 정하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좀 약간 좀 보수적이긴 하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10점 한 번 맞거나 이런, 이거는 한 번 대박 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해볼까? 어떤 친구가 중간고사 50점, 기말고사 50점, B는 중간고사 90점, 기말고사 10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적을 매기게 되면 A와 B는 어떻게 됩니까? 선호가 똑같겠지. 둘 다 100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같은 경우는 효용이 50 곱하기 50이니까 2500인데 B는 900밖에 안 되잖아. A가 훨씬 더 잘 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성적을 매기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번만 잘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왕이면 골고루 잘 보는 그런 걸 선호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있잖아. 골고루 선호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는 게 살짝 밑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중간고사 50점 받으면 A 같은 경우는 최종 나의 성적이 50이고요. B는 90이네. 그럼 B가 훨씬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한 번이라도 망하면 10대니까 A는 50인데 B 같은 경우는 10이니까 A가 좋은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밑에도 한번 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103페이지 마지막 달라 거기 세 번째 U는 J가 무슨 뭐 주니어 민트네 K J와 K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그러한 성적이 있는데 JK로 했는데 거기 네 번째 줄 볼게요. 구체적 효용함수가 J 곱하기 K. 그거 뭐야? 이렇게 성적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곱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가 다 다르지.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 뭐 교수님께서 미리 첫날 얘기하면 나는 이런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지. 나는 그냥 어차피 세상을 끌고 가거나 뭐 하는 거 한 번 진짜 엄청나게 이게 최고점을 뚫는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최고 100점 받으세요. 그 다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뭐 성실함이 중요하고 하니까 빠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골고루 가지 못하는 뭐 그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규칙이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의 선호가 다르니까 뭐 다양한 선호 함수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곱하기인데 곱하기일 때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지. 성적을 매기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인데 중간고사 성적에는 이렇게 0.7의 가중치, 기말고사에는 0.3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약간 곱하기지만 중간고사를 조금 더 잘 볼수록 가중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러한 예는 여러 가지 재화 조합에 대해서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효용함수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뭐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현 시점의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 특정한 효용함수가 취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리 제한적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런 형태를 많이 쓰긴 할 건데요. 뭐 한 주로 이렇게 곱하기식으로 된 걸 많이 쓰긴 할 건데 너무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효용, 선호를 나타내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 그래서 약간 다소 자의적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 대신 밑에서 두 번째 효용함수가 선호를 나타낸다는 점만 기억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효용함수는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호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따라서 이걸 충족하게 되면 우리가 분석하는데 용이한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한계 효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효용함수는 이렇게 있어요. 그냥 F라고 할까요? XJ랑 YJ,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이렇게 담겨 있을 때 어떤 룰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좋아하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거기 나와 있는 J와 K로 했는데 XY로 할게요.
x에 대한 한계 효용이다 그러면 x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단 y는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야. 다른 건 고정돼 있고 x만 변화시켰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y에 대한 한계 효용도 마찬가지야. y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어떻게 되니? 단 이때는 x가 고정돼 있을 때 약간 그런 편미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용과 비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적을 매겼는데 성적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곱하기로 이렇게 성적을 했어. 근데 성적을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 1등 성적이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했더니 점수가 뭐 이렇게 49점 나오고 2등이 45점 44점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보통 볼 때 이제 100점 만점으로 상정하니까 자, 성적을 엑셀에 쭉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성적이 좀 우리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그런데 이러면 다 그냥 좀 너무 보기에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에다가 제가 곱하기 2점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2점도 해드릴게요 했더니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막 만세를 부르는 거. 와, 점수가 다 이렇게 베이스업에서 올라갔잖아. 좋아할 거 없지. 상위 30%까지 A뿔이다 그러면 그냥 순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받은 성적에다가 제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뭐 10을 더해줬다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바구니에 숫자가 정해졌을 때 그때 효용함수 이거를 2배로 늘리고 아니면 이동시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 여기 A라는 게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순서가 A가 더 오른쪽에 높다라고 할게요. 이 고무줄을 제가 옆으로 쭉 늘리고 고무줄을 이동시킨다 해서 이 순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르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또 다른 세상에서 바뀔 수 있는데 안 바뀐다고 순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제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재와 묶음에 대한 선호 순서가 바뀌지 않게 그래서 거기 효용 함수를 상수만큼 이동시키거나 여러분들이 받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다가 제가 10점씩 플러스를 똑같이 해주거나 잡아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여기다 뭐 루트를 씌우거나 곱하기 2를 하거나 제곱을 하거나 순서는 안 바뀐다. 우리의 관심사는 효용의 값이 아니라 아니 선호 순서가 중요한 거야. 당신은 어떤 거를 선호합니까? 순서를 나열해서 제일 좋아하는 거 찾는 게 나의 목적이거든. 여러분들 중에서 상위 30%까지가 누가 30%에 속하지? 그게 저한테 중요한 거지. 몇 점 받았는가는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쫙 계산하면 내가 30% 안에 드는가 못 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뭐 44점 받았는데 30% 안에 들었다? 그럼 뭐 A뿔이지 뭐 그냥 예를 들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각주 4번도 한번 보세요. 참고만 해주시죠. 수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순위를 유지하는 이동 또는 축소, 잡아 늘림 이렇게 하는 걸 단조 변환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단조 변환해봤자 소비자의 선호는 바뀌는 건 아니야. 순서는 바뀌지 않고 값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105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단조 변환해도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 우화형하는 거 그거 도출하는 데는 결과는 똑같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105페이지 세 번째 줄 볼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효용의 개인 간의 비교 즉 한 사람의 효용을 다른 사람의 효용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A가 뭐보다 좋아하고 이거 자체 뭐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뭐 사람들이 선호는 다르니까 그걸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후생경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사람들의 선호가 다 다르잖아. 선호가 다 다른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선호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선거도 마찬가지지. 각 정당들이 이런 패키지를 제시했는데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대한민국 나아가야 할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카페테리아 비슷하게 제시하는 거죠. 우리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이 있어요. 매대에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초이스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생경제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 뒤에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기본적인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고 요 효용함수가 분석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